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갑질 계산서, 부제는 당했던 갑질을 철저히 되돌려주는 행복한 이혼입니다. 이혼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 이혼 누가 좋아서 이혼한 사람이 없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혼인 기간 중에 억압되실수록, 갑질을 많이 당해서 내가 철저하게 의리였을수록 소송 기간에 넘어와 가지고 이제 저와 소송을 풀어나가면서 소송 중반이 넘어가시면은 굉장한 행복감 내지는 해방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갑질을 당한 배우자의 소송이에요. 혼인기간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한다고 칠게요. 자, 혼인기간 중에는 내가 의리였겠죠. 갑질을 당했으니까 철저하게 의리였어요. 그죠? 을 지수가 100이었다. 그러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혼인기간 중에 내가 철저하게 을로 당하신 분일수록 소송 과정에서는 내가 철저한 갑이 슈퍼 갑이 될 수 있습니다. 갑의 지수가 100이 될 수가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인기간 중에 이혼을 안 당했을 때는 갑질하시는 배우자분들이 내가 갑이다 하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기라면 긴 줄 알잖아. 이러면서 내 배우자는 내 손아귀에 있잖아. 이러면서 온갖 갑질을 다 했죠. 내가 아는 체도 다 하고 잘난 체도 다 하고 넌 무시도 다 하고 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내가 이렇다 하면 이런 줄 알고 너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반기를 들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갑질이 지나쳐서, 그죠? 갑질을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갑질이 지나쳐서 을에 있는 사람이 소송으로 넘어오는 순간에는 전세 역전입니다. 슈퍼 을분이 혼인기간 중에 이 상대방 갑으로부터 심리가 억압되고 오시면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잖아요. 딱 보면은 상담할 때부터 뭔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상담하실 때부터 내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던데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내 배우자가 나는 소송해봐야 하나도 받아갈 게 없다고 하던데 내 배우자가 너무나도 똑똑한데 내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소송을 많이 해가지고 아는 변호사도 많고 내지는 내 배우자가 법조인인데 내 배우자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그러면서 상담을 할 때 억압돼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나의 스토리를 말하지 않고 대부분 내 배우자가 이렇다더라 그게 맞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 이런 식의 말투 억압돼 있죠. 그러면은 저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그죠? 이런 분들이 오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억압돼 있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송 국면에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우리가 당해왔던 을의 스토리를 끌어내죠. 상담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입니다. 내가 을의 지수가 100이었다면 소송 과정에서는 갑의 지수가 100으로 얻을 수 있어서 슈퍼 갑의 지위에서 소송을 합니다. 변호사는 배우와 같이 무조건 피해자인 쪽을만 변호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인 쪽을 변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뢰인의 상황이 이렇게 철저하게 을인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는 정반대. 물론 이게 이제 요리사로 제가 비유하면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비싼 랍스타 재료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요리를 하면은 최상의 음식을 내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리사로 쳤을 때는. 변호사로 따지면은 의뢰인분이 철저하게 의뢰였으면 소송 과정에서는 정말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스펙트럼을 뚫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철저하게 억압되어 오신 분들의 사건을 할 때는 내가 여태 받았던 사례 판결보다 최상의 판결을 한번 받아보겠다. 기록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런 각오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상담을 오시면은 억압된 심리 상태에서 상담을 받다가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변호사가 계속 제가 그게 아니고 해가지고 자꾸 이 상황을 자꾸 풀어넣으면은 또 금방 회복을 하세요. 심리가. 소송 초중반이 넘어가시면은 금방 회복을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쓴 서면도 이제 첫 서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서면 보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사님이 나의 억울함을 변호사 서면을 봤더니 잘 풀어주시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죠. 그러면은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그놈의 값하고, 그죠? 나한테 그렇게 갑질을 해댔던 값을 소송 국면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왜 저 사람한테 그렇게 억압을 당해왔지 싶을 정도로 값은 초라하게 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잘 변론을 한다면 상대방이 막 헛발질 하는 것도 막 보여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갑이 혼인기간 중에 나한테 내 귀에다 대고 무슨 소리를 할 때는 그 말이 아주 그럴듯해 보였는데, 소송 과정에 와가지고 우리 쪽 변호사가 쓴 서면하고 상대방이 쓴 서면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방이 정말로 헛소리를 하는 거구나,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구나, 그냥 잘못됐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텐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논리로 해볼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통하지가 않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을은, 기존의 이 의뢰인분은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편한 심리 상태로, 그죠? 편안하게 소송을 하시는 거고, 철저하게 갑의 지위에서 배우자를 억압해 왔던 분들은, 그죠? 소송 과정에 와가지고는 발발발발 떨면서, 그죠? 헛발질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갑질을 소송 과정에서 철저하게 돌려줘. 소송 과정에서 벌벌벌 떠는 것은 을이 아니고 갑입니다. 이 혼인기간에 갑이 을이 돼서 벌벌벌 떠는 거고, 우리는 뭐 최대한 얼마까지 받아올까? 최대한 어떻게 받아올까?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풀어나가죠. 그리고 최근에 위자료 1억 원이 나온 판결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위자료가 증액됐습니다 하면서요. 그 사건의 판결이에요. 그 사건의 판결에서 위자료 1억 원이 나왔는데, 상대 갑질을 해왔던 배우자는 귀책이 뭐였냐? 수많은 부정행위, 수많은 폭행, 그죠? 폭력. 그러면 위자료가 나오는 요인은 뭡니까? 부정행위 내지는 큰 폭력, 이런 것들인데,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 이 사건 갑은 종합 선물 세트죠. 그러니까 판사님 봐가지고 총 위자료 액수만 1억 원을 판단을 하셨다. 그래서 위자료 금액이 많이 나왔다. 근데 저희의 관심은 위자료가 아니죠. 위자료가 아니고 재산분할이죠. 저희 의뢰인이 주부신데, 주부가 기여도가 50%가 나왔어요. 50%가 나왔고, 판결문 보시면은, 금액은, 재산분할 금액은 9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9억 5천만 원 판결. 그럼 주부로서는 스펙트럼의 끝까지 다 온 거잖아요. 상대방 재산 기여도가 있는 상황에서. 그죠? 근데 이 사건을 할 때도 그랬어요. 이 사건을 할 때, 이 상대방 배우자라고, A라고 할게요. 저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방 A가 금고에 있던 수많은 현금들을 다 빼돌렸어요. 이미 다 가져가봐서 빼돌렸다. 근데 제가 너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의뢰인이 그걸 다행스럽게 금고 안에 사진을 이렇게 탁탁탁탁탁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 금액이 얼마다고 해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재산분할 편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빼돌린 재산, 이미 은닉한 재산의 경우에는 현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지만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사진만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나 근데 제가 이걸 끝까지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끝까지 물고 넘어졌던 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기여도율에서 많이 가져오려고 판사님이 어쩔 수 없이, 현금 사진 판사님 다 봤잖아. 근데 정확하게 그게 얼마인지 판사님이 판단을 못 해주잖아. 우리는 금액을 특정해서 주장하지만 그 사진만으로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얼마이고 언제 빼돌려졌는지를 명확하게 특정을 못하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노린 것은 기여도죠. 판사님이 이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빼겠다, 대신에 기여도에서 내가 다 감안해 줄게, 이걸 바랬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송의 이미지 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의뢰했기 때문에 이미지는 우리가 최상임이 되는 거예요. 최상.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
요리사, 변호사가 최상의 수치기로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죠? 이런 현금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재산 분할을 막 주장을 하니까 판사님이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를 그냥 맥스로 50%로 판단해버려. 이게 주부인 경우에 기여도 50% 재산 금액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부부의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이 2억, 3억, 뭐 1억 요 정도로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그죠? 50%는 흔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이 지금 50%가 9.5억을 받아오르는 판결이니까 결론은 부부의 재산이 20억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금액대가 큰 분할 소송에서 주부 기여도가 50%꽉 채워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다 받아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특징을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뢰주의에 억압되어 있었을 때 우리 배우자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이긴 사건, 그죠? 스펙트럼의 끝까지 해가지고 위자료 1억 받아오고 재산 분할로 9.5억을 받아온 사건의 상대방 배우자의 직업이 뭐였냐면 법조인이었어요. 법조인. 송무가 업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송무가. 그러면 송무가 업인 사람이 왜 이렇게 소송을 망쳤을까? 상대방 A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특히나 뭐 같은 변호사다, 같은 뭐 법무사다, 뭐 다 좋은데 이 각자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사건을 주로 하는, 이혼 사건은 굉장히 특색이 있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사 소송을 계속 하는 변호사다, 민사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큰 권리가 걸려 있는 소송을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변호사든 법무사든 뭐 어떤 법조인이든 간에, 그죠?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전문 변호사를 잘 알아보고 선임을 했다면 저는 훨씬 더 A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우리 의뢰인은 없대요. 우리 의뢰인은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억압돼 있었어요. 변호사님, 우리 배우자가 법 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송무가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 재산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변호사님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이게 기회다. 이렇게 이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업계에 있으니까 결론은 또 이게 좀 비용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 소장도 쓸 줄 알고 준비서면도 쓸 줄 알고 뭐 변론길이 뭔지도 알고 다 안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셀프 소송을 한 거예요. 셀프 소송을 할 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것도 크게 이길 소재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전문가한테 맡기든지,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자기가 프로가 아닌데, 이혼 소송 영역에서는 프로가 아닌데 아마추어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해볼 거라고 들어오면, 씨름 선수로 따졌을 때는 프로 씨름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랑 붙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스펙트럼 끝까지 꺼오는 판결을 받으면서 위자료도 맥스로 1억까지 오는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표현해 보자면, 제가 씨름 선수라면 기술을 거는 대로 다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끌려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쉬울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기술도 못 피하냐 하면서 소송 기술 거는 대로 다 걸렸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A 입장에서는 폭망했죠. 모든 선택이, 제가 A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선택들만 골라서 다 했어요. 저쪽 주장도 그런 주장들만 골라서 다 했어요. 이제 우리의 영역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혼인기간에 내가 철저하게 의리였다 그러면 소송을, 이런 분들은 시작하기는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심리가 너무 억압돼 있어서.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남편한테 한 대 맞았다, 그럼 왜 이혼을 안 하냐, 이혼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폭행도 수에 당하고, 그죠? 이 사례처럼 남편이 한 번만 바람 펴도 내가 이혼하네 마네 하는 거고, 두 번 바람 폈으면 뭐 돌아서 볼 것도 없잖아요. 바로 이혼하는 거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갑질을 당해오신 분들은 그 세계에 갇힌단 말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폐쇄된 섬과 같아서 결론은 그게 A와 B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 그 섬에 들어간 A가 내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틈만 보이면 갑질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면은 그 섬에서 살게 된 을의 심리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분들도 그게 달해서 오는 거예요. 이제 선을 참고 아이고 그런 갑질하고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선을 넘는 순간에 소송이 시작되면은 이제 갑의 지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을들이 자기 의지로 넘어오지는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는 계속 참을 생각인데, 이해되세요? 갑이 계속 부정행위를 하다가 어떤 여자한테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막 아예 자기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은 아주 을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근데 갑도 착각한 게 뭐냐면 이 섬에 갇혀 있을 때는 자기가 갑이지. 이 갑도 너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섬 안에서만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법원에 와서도 자기가 갑일 줄 알았지. 근데 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갑이 소송을 걸었으니까 을은 이 소송 국면으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변호사랑 같이 대응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갑이네. 이 갑은 어때요? 난 내가 갑인 줄 알았는데 소송 과정에서 내가 철저히 을이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혼인 기간에 이렇게 갑질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 갑질 계산서를 청구하듯이 소송을 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